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저의 의지였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혼하게 된 건 저도 남편의 문제도 아닌 바로 시댁의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던 커플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갖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 주변만 둘러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만의 관계만 신경 쓰면 그뿐이지만 결혼을 한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가족과 상대방의 모든 관계가 나와도 밀접하게 이어지게 되니까요. 문제는 그게 내가 내 의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이라면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라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폭언과 무시에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더 있었다가는 제가 마음의 병이라도 얻었을 것만 같았거든요.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조금 복잡한 집안사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남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는데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단점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궁금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런 단점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는 적어도 장점이 한 가지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봐도 좋은 점이라고는 없어 보였거든요. 당신 또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왔어?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다며? 그러려고 했지. 근데 내가 오늘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 만나서 한잔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 어련하시겠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마시고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아서 마셨잖아.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일주일에 7일을 술에 취해 있어? 에이,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옆에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 하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우,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2갑씩이나 피우셨고요. 현관에서 엄마와의 한바탕 실랑이가 끝나면 아버지의 그 다음 관심사는 바로 저였습니다. 윤정이, 윤정이는 어디 있어? 이 딸이라는 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애비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윤정이 자니까 부르지 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당연히 애는 자고 있지. 애비가 왔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집구석에서 대체 딸년 버릇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기가 막혀 진짜.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말이야? 그럼 당신은 이 집구 저기서 한 게 뭐가 있는데? 하고 한 날 술 처마시고 들어오는데 애가 대체 뭘 배우고 배우겠냐고? 아니 이게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대? 미쳤어? 그럴 때마다 저는 매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귀를 틀어막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잠들었던 잠도 그때쯤이면 저 멀리 달아난 지 오래였죠.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맨정신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술을 그렇게까지 퍼마실 리가 없었죠. 술을 마신 뒤의 주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엄마와 저에게 폭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우리를 때린 적은 없다는 것이었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렇게 술을 마시는데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술에 취해 출근을 하는 날들이 이어지니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에서도 금방 잘리고는 했고요. 그나마 술값이 떨어지면 어디서 일용직으로 하루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날 받은 일당으로는 집에 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연이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며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회사를 퇴사한 뒤 그간 모았던 돈을 덜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은 망했고 그 뒤로도 이래저래 돈을 끌어다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지만 금세 또 망하기를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구했던 새 아파트와 차까지 팔고 아버지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엄마와의 약속으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아버지가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전화만 하면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대니 아버지는 친척도 친구와도 모두 연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건 이 날띠 낡은 아파트 전세금 약간이 전부였어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린 엄마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한겨울에는 식당에 나가 찬물밖에 안 나오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손등이 다 갈라져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한여름에는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얼굴이 다 익어서 돌아왔고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앞으로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던데 엄마는 결혼 전에 이런 날들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엄마의 속만 썩이더니 말년에는 식구들에게 3년간의 병수발까지 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원인은 간암이었어요. 아마도 그놈의 술 때문일 거라고 저와 엄마는 종종 이야기하고는 했죠.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엄마와 저는 숨통이 트였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요. 적어도 간암 선고를 받고 나서도 몰래 감춰두고 마시는 술병을 보며 열받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한 엄마를 보며 자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끝없이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한편으로는 행복에는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불행에는 그 한계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엄마가 혼자 사셨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사셨을 텐데 엄마의 불행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엄마는 그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아직도 결혼이 좋은 일 같아요? 엄마 말은 엄마랑 아버지 일로 지레 겁먹어서 너까지 결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윤정이 네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나중에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은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결혼하고 아버지처럼 변할지 아닐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사람과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거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엄마가 모든 걸 다 실패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 대신에 엄마는 너처럼 예쁘고 귀여운 딸을 만나게 됐잖아. 물론 엄마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신락 같은 확률의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을 꿈꾸면서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동화 속 상상 같은 이야기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결심은 바로 지난 연애까지만 해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면 좋았고 행복했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들과도 이별을 반복할 때면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고작 연애에서의 이별도 이렇게 힘들고 슬픈 일인데 이게 이별이 아니라 이혼이었다면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저의 이런 생각은 점점 확고해지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는 마지막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남편이 된 바로 그 사람이었죠. 동갑이었던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서로의 성격에 이끌려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지나왔던 제 지난 연애들처럼 저는 적당히 뜨겁게 연애하고 상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헤어질 생각이었죠. 아, 물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한 건 언제나 연애 초반이었고요. 상대방도 저처럼 혹시나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겠다고 말했던 상대방들도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혼을 하자며 제 생각을 돌리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자친구는 많이 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직 누군가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결혼이 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날이 헤어지는 날이니까? 우리 이제 연애 초반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하고 너무 멀리까지 나간 거 아니야? 상대방의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면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제 말에 조금 의외라는 듯이 웃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세상 쿨한 성격처럼 보였다나요? 그리고 곧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열심히 만나보자. 윤정이 너는 결혼 자체가 싫어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상대방과 행복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망설이는 거잖아. 너랑 내가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결론부터 짓고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거기서 더 대꾸하지 않았고 아마 그 대답은 암묵적인 긍정으로 들렸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내심으로는 그래 봐야 어차피 우리가 결혼할 일은 없을 거야 라며 되뇌이고 있었고요. 난 분명히 내 뜻을 전달했으니 나중에 가서 날 원망하며 놀라지나 말라고요.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건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변명을 하자면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종류의 사랑꾼이었거든요. 저를 만난 이후에 남자친구의 24시간은 거의 저를 위해 돌아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위주였죠. 제가 원하는 데이트 시간, 제가 원하는 데이트 스케줄, 남자친구와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 심지어 이유 없이 만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날까지도 모두 제 뜻대로 맞춰주었습니다. 거기다 챙기기는 또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제가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것 전부 다 남자친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더울까봐 양산을 챙겨오고 겨울에는 핫팩에 제가 귀찮다고 내팽개친 장갑까지 꼬박꼬박 본인 가방에 챙겨 넣어 다녔죠. 언제라도 제가 춥다고 하면 꺼내서 씌워줄 수 있도록요. 아마 올해로 3살이 된 제 사촌 조카도 이런 챙김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가끔씩은 정말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저에게 사랑 표현을 해주기도 했고요. 본인의 자기관리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는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저와 만나지 않은 개인 시간 동안 하는 취미 생활이라고는 오로지 운동뿐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러닝과 헬스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가고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게임도 일제의 도박이나 유흥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회사도 그 흔한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다니고 있었고 앞으로도 직장을 관두거나 사업을 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요. 비록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인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하고 제 선물을 사주고 남는 돈은 모두 저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었고요. 재훈 씨는 전생에 뭘 잘못해서 널 만나게 된 걸까? 뭐래?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걔가 지금 날 만나는 거지. 네가 내 친구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재훈 씨가 너무 아까워. 요즘 그런 유니콘 같은 남자 진짜 없는데.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리고 사실 그 무렵쯤 저도 슬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평생 지금처럼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거짓말처럼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연애한 지 3년 차의 일이었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이별이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이 사람과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3달 전쯤에 저희 엄마가 크게 아프셔서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마음에 우느라 경황이 없었는데 그런 저까지 달래가며 엄마를 돌본 건 모두 남자친구였습니다. 운전해서 엄마를 병원에 모셔가고 입원 수속과 수술 수속을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결혼하면 아마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에는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저희 시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그 반대에 가까웠죠. 윤정이라고 했지? 어쩌면 이렇게 얼굴도 곱고 성격도 좋아?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이지 너무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재훈 씨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제가 더 고맙죠.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아니야. 재훈이 제가 지금까지 여자친구라고는 한 번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 남들은 잘만 연애하던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녀석이 왜 저러나 싶었다니까. 제가 결혼도 못하고 영영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속도 많이 끓였고.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고운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재훈 씨 연애는 많이 했던데요. 그냥 어머니께 소개만 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와 친근하게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부침성이 좋은 재훈 씨 성격이 어머니를 닮았나 싶더라고요.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까지도요. 한참을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윤정이는 대학은 어디를 나왔다고? 재훈이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네?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던진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에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도 약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절대로 먼저 학교 이야기를 꺼냈을 리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제 학벌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서 아들의 핑계를 대시는 거였죠.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저는 곧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질문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 하긴 대학 나온다고 다 좋은데 취업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재훈이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애가 원체 똑똑하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니.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말씀과는 달리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중졸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바람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중졸이라고? 네. 당시에 집도 너무 어려웠고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빨리 뭐라도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얼른 돈을 벌고 싶어서요. 저는 중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중퇴였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제 앞에 남은 건 1억 가까이 되는 빚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엄마 혼자 외벌이를 하고
아버지는 돈을 까먹고만 있었는데 간암 투병을 하며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비로 또 몇 천만 원을 날린 상황이었거든요. 어려워진 집안 형편 앞에서 대학 같은 건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굳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당시에 관심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시도해 본 결과 지금도 하고 있는 애견 미용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물, 특히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고 손재주도 있는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낮에는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벌었죠. 1년간 수업을 들은 끝에 자격증을 땄고 동네 동물병원 옆에 딸린 애견 미용샵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2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죠.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부터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세상에. 정말이니? 진짜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야? 맙소사. 어머니, 내가 대학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나중에 너희 자식은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저는 제가 떳떳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학력이나 학벌에 대해서 컴플렉스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중졸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표정부터 태도까지 완전히 돌변을 하셨거든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졸이란 말을 할 때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더 격한 편이기는 했지만 묘하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반응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크게 당황해서는 본인 어머니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자식 가르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도 중학교만 나오셨지만 저희도 잘만 컸잖아요. 우리 때랑 너희 때랑 같아? 나야 너희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대학에 간다고 해서 학교는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고.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더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마 당신도 중졸이라는 사실에 가슴에 맺혀 있으셨던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엄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검정고시라도 봐서 졸업장은 꼭 따야 한다고요. 아마도 엄마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셨던 걸까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떳떳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저를 반대하는 상황은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 나온 뒤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고 본인은 저와 이미 함께하기로 결정했으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다만 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 일로 몇 달간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데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이길 도리가 없으셨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저희 엄마한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가끔씩 왜 이렇게 저쪽 집에서 결혼에 뜸을 들이냐고 물으실 때면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눈치로 그냥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보다 하고 속상해 하셨죠.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시댁에 잘하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시어머니의 반응이 서운한 게 사실이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중졸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와 계속 불편한 관계로 지낸다면 불쌍해지는 건 남편이었죠. 서로 결혼 전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으로 더 불행해진다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를 가도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했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치가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병원을 모시고 다녔고 운동하시는 곳도 태워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눈에 띄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셨거든요. 그전에는 저만 보면 얼굴부터 찌푸리셨는데 요즘은 농담을 먼저 하실 때도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남편도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나아지고 있던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요. 그건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의 일이었습니다. 동서는 대학을, 그것도 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동서가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가 싶더니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동서와 저를 비교하고 동서를 편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들러서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고 예약을 해둔 한정식 집의 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죠. 미리 와 있던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고요. 와,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어요? 화장도 고우시고. 어머, 그러니? 아, 이쁘기는 진아가 네가 더 이쁘구나. 무슨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아. 정말요? 저 예쁘게 봐주시는 건 역시 어머님밖에 없네요.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리에 앉았고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련님도 담배를 피우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연신 제 쪽을 돌아보며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에 너처럼 예쁘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 윤정이 얘는 왜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었는지 입은 것만 보면 누구 장례식이라도 온 줄 알겠구나. 제가 입은 건 무난한 블랙 정장 원피스였어요. 그걸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저는 무례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간 무안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유행이에요, 어머님. 엊그제 그이랑 나가서 새로 산 옷인데요. 그 가게가 대체 어디냐? 유행은 무슨. 이 봄에 칙칙해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구나. 너는 나이가 많으면 옷이라도 좀 화사하게 입어야지. 왜 이렇게 센스까지 없어? 제 패션 센스도 모자라 나이 공격까지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동서가 당황해서 제 눈치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옷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드는 가방, 하고 있는 목걸이와 귀걸이, 하고 온 머리 스타일, 하다못해 먹는 음식 취향까지도 비교를 하셨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비교하시는 거야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주느라 동서가 틀린 말을 하는 것까지 맞다고 하시는 건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동서의 말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시어머니의 그 편견에는
저희 두 사람의 학력 차이가 이유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더더욱이요. 거기다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저와 동서의 처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접시 세트를 깨먹은 적이 있었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바로 직감했죠. 아, 박살이 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접시는 아주 산산조각이 났고 심지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그릇과도 부딪혀서 부엌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동서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에 큰 파편부터 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오셨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윤정이 네가 깨트린 거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해? 어머님, 형님이 아니라 제가 깨트린 거예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접시를 치우는 저를 본 시어머니가 제가 깨트린 거라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대번에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셨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동서를 돌아보셨어요. 진한 네가 그런 거야? 어디 다치진 않았고? 네, 죄송해요. 접시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만. 아니다. 설거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뭘 그러냐. 안 다쳤으면 됐다. 파편 안 밟게 조심하고. 동서가 울상을 짓고 있자 시어머니는 금방 목소리부터 다정하게 바뀌시더라고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사람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일그러졌던 얼굴도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바뀐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바닥을 치우고 있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따로 사과는 없으셨죠. 그저 많이 놀랐겠다며 동서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다시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접시를 깨먹은 게 저였더라면 절대로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결국은 접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 뒤에도 이런 식의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동서는 뭘 해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실수를 제가 하기라도 하면 아주 날이라도 잡은 것처럼 난리가 났죠. 이제는 슬슬 동서와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딱히 아기가 없었겠지만 함께 비교를 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동서와 한자리에 있는 상황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광경을 방관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야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비교를 하던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도 버젓이 비교를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말리던 남편도 나중에는 그냥 못 들은 척 말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까 왜 거기서 입만 꾹 다물고 있어?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봐. 뭐만 하면 동서랑 나를 비교하시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미안해.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면 더 난리치실 것 같아서 그랬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남편은 그제야 TV를 끄고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번에는 내가 꼭 어머님 말리고 당신 편 들어줄게. 아까는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그냥 들은 척도 안 한 거지. 재수 씨가 예쁘기는 뭐가 예뻐? 내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당신이 어머님 안 말리면 대체 누가 말려? 점점 더 심해지시는데 나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
다음번에는 절대 그런 말씀 못하시게 말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어머니 저러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그저 한 귀를 듣고 흘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화를 낸 다음에야 겨우 말리는 신용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결국 사달이 난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김장을 할 거니까 지금 좀 시댁으로 건너오라고요. 갑자기 말씀도 없으셨던 김장을 하신다니 좀 뜻밖이었지만 혼자서 고생하실 게 뻔하니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갔죠. 남편은 모임이 있어서 밖에 있는 상황이라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안 왔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 네가 해야지 뭐하러 친아를 불러? 평일 내내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주말에는 좀 쉬게 해줘야지. 김장을 하면 당연히 새 집이 나눠 가질 예정이니 시동생 집에서도 시동생이 오든 동서가 오든 누구 하나는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그저 동서는 안 왔냐고 물어본 것이었고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다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질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배경음악처럼 틀어둔 TV에서 전문직 워킹맘으로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이 회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라 저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죠. 일하는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TV를 봤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나오는 저 주인공 얼마나 똑부러져? 실제로도 저 배우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더라고. 어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러니까 저런 배역도 맡고 하겠지. 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참 좋아. 나이도 너랑 동갑이라던데. 너랑 동갑이라던데에서부터 저는 약간의 불길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제 느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가진 게 없을수록 더 잘 배워야 하는 법이야. 안 그러냐? 네 동서는 번듯하니 좋은 학교 나와서 너보다 몇 살은 어린데 월 300은 넘게 받고 있잖니? 그런데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끼도 제 능력으로 못 벌어서 이러고 있으니 이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야. 대충 이런 레파토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두 귀로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시댁에 혼자 와서 듣고 있는 제 상황조차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묻은 장갑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 문득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참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타이밍 참 좋게도요. 저는 차분한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1년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저 20살 때부터 계속 일했었고요. 누가 뭐라니? 어쨌든 지금 놀고 있는 건 맞잖아. 내 말이 틀려? 저는 결혼 전에 원래 다른 동물병원에서 애견 미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해왔던 일이었죠. 마침 동물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참에 저도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요.
그게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병원에 일을 구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었고 돈을 버느라 여행도 1박 2일 이상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1년쯤 쉬다가 다른 병원을 찾든 내 가게를 차리든 해서 다시 일을 하기로 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뭐야? 너는 가만히 있어봐. 예. 그래서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돈도 못 버는 게 뭐가 기분 나쁘다고 도끼 눈을 하고 있어? 대충 심상치 않은 저희의 기류를 읽은 남편이 얼른 끼어들었지만 취하는 행동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에 없는 반응을 보이는 저를 보며 기가 찬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양손에서 장갑을 천천히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어머님도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마음을 돌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제가 돈을 벌든 벌지 않든, 심지어 제가 300을 벌든 400을 벌든 어머님 반응은 지금이랑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엠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잠시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당장 저에게 쏟아내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걸 말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시어머니를 데리고 온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그냥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아무리 못 배워먹었다고 해도 그렇지. 시애미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집을 가버려? 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네,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저의 대답에 순간 이 집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야,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유세야? 너 이혼하면 어디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너희 친정도 거지 아니야? 그 대단한 친정이라도 가서 붙어먹게? 어머니 그만하세요. 당신도 좀 그만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저는 제 어깨를 뒤로 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 어플을 연 뒤에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 조만간 정리할까 했는데 그냥 여기다 제 가게를 차릴 생각이에요. 제 빌딩에 입점할 동물병원이랑 약국도 이미 정해졌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제 앞길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빌딩이 네 거라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라니? 당황한 얼굴로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사진을 빠르게 넘겨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제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셨거든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빌딩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엄마는 부잣집의 철없는 외동딸이었어요. 당시에 좋은 온처를 모두 마다하고 첫눈에 반했던 아버지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갓집에서 난리가 났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와 끝까지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진행하면서 엄마는 친정과 연을 끊겼고요. 그 뒤로는 제가 알고 있던 내용대로였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던 엄마는 고생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몇 년 전 외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말했고
저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죠. 외할아버지는 죽음이 드리운 얼굴로 저와 엄마를 한 차례씩 보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엄마 몫으로 남겨둔 유산을 넘겨주고 가셨죠. 엄마는 그 돈을 전부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주신 돈이라 본인은 쓰고 싶지도 그렇다고 남겨두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의 조언을 받아 그대로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지금 있는 꼬마 빌딩이었죠. 결혼할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댁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적어도 신혼이 끝날 때까지는 돈 있는 티를 내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얻은 교훈이었을 겁니다. 연이 끊긴 엄마의 친정을 믿고 그래도 딸이니 도와주시지 않겠냐며 흥청망청 엄마의 돈을 써댔었거든요. 저에게 빌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너무 놀라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집요하게 찾아와 저를 꼬시고 달래며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남편은 극심한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을 박았거든요. 그동안 몇 번이나 당신 어머니를 말려보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 오늘의 이 사달이 나게 된 건 다 방관만 했던 당신의 탓이라고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그동안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며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간 이후였죠. 저는 이혼 후에 애견 미용샵을 열었습니다. 수의사인 외사촌 오빠의 동물병원도 제가 저희 빌딩에 열게 해줬고요. 두 가게는 오늘도 나란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그전까지 일했던 가게에서 친분을 쌓은 손님들도 여럿 와주셨고요. 이혼을 통해서 저는 호의가 꼭 호의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건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과거는 털어내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뜻밖의 행운으로 바꾸었다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